처음에 보여드렸던 목차들을 잠시만 다시 볼게요. 2025학년도 수능 영어 총평,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2026학년도의 수능 영어를 어떤 식으로 연간학습 계획으로 세워나가야 될지 오늘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어떤 공부 방법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연간 로드맵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2월부터 시작을 보통 하실 거예요. 1월 달은 좀 방학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고3에서 이제 재수생으로 넘어가신 분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재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1월 달 공부 못하죠. 네, 그런데 이제 간혹 좀 빠르게 한 12월 말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떤 분기별로 해야 될 학습에 그런 바운더리는 좀 비슷하다고 보셔도 돼요. 우리가 처음부터 실전 연습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란 거는 정확성에 어느 정도 받쳐준 다음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실 것들이 단어라든지 구문에 대한 기본적 해석, 네, 해석에 대한 그런 초점을 좀 맞추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실전 모의고사 여기 넣진 않았습니다. 다만 요 시기에도요, 여러분들께서 좀 학습의 기본적인 그래도 맛은 보셔야 되기 때문에 하프 모의고사, 그러니까 한 10문제를 20분 정도에 맞춰서 풀어보려면 이런 연습들은 같이 병행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토마스 아카데미에서 강을 하는 실전 그 16주 프로세스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스텝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시기가 약 2월에서 3월에 진행되는 수업의 세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유형 1, 자, 유형 1-2, 2, 2-2.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수능의 문제, 출제되는 문제를 바탕으로 이게 대입학 유형인지 빈칸인지 순서 삽입 유형인지에 대해서 각각의 유형을 정리하는 그러한 기존의 틀보다 지문을 보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전개를 유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해석의 방향성과 틀을 제공해드리는 이런 유형 수업들이 맨 처음에 진행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이 하이라이트를 제가 여기다 찍은 이유는 이 스텝 1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지문, 어떠한 유형을 보셔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그 전개 방식들을 답과 함께 맞춰보실 수가 있거든요. 수업을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영어 분기별 학습 계획인데요. 자, 아까도 보셨던 그 스텝 1의 과정이 2월, 3월에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게 영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단어를 수도 없이 외우셨을 텐데 매번 느끼시는 게 약간 외울 때는 다 외운 것 같고 시험 보면 다 맞았는데 돌아서면 까먹고 이런 계속적인 이 그 학습의 누수들을 여러분들께서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또 영어는 또 학원에 가서 시험을 봐야 되긴 하는데 안 볼 때는 안 들여다보게 되고 이런 여태까지의 그런 시험의 악순환을 겪으셨다면 여러분들께서 저와 공부하실 때는요. 계속 주기적으로 한 달 이후에 리뷰, 그 다음에 2달 이후에 또 전체 리뷰,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주마다 틀린 것들 여러분들 다시 보실 수 있는 리뷰 이렇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영어 단어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그럼 영어 단어만 하시는 거 아닐까 고민이 되실 텐데 그렇진 않습니다. 영어 단어는요, 30분 이상을 넘어가시면 정말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는 어떤 메모리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뭐 1시간을 이걸 들여다본다고 해서 뇌에서 그걸 다 아웃풋으로 뱉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30분 정도, 근데 뭐 이거를 계속 이렇게 집중해서 약간 수학 문제 풀듯이 이렇게 보시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밥 먹다가 영어 이렇게 쭉 보시고요. 뭐 화장실 갈 때 여러분들 뭐 핸드폰 보시잖아요. 네, 그때 이제 앱 같은 거 까셔가지고 그때 단어 이렇게 쭉 보시고 아니면 뭐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고 돌아다니실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 보통은 이제 유튜브 보거나 뭐 인스타 보거나 이제 음악 들으시잖아요. 그때 한 5분에서 10분만 정말 딱 그 정도만 투자해도 되는 그런 짝퉁의 영역이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근데 이게 어렵죠. 네, 그래서 제가 시험을 봅니다. 테스트 보시고, 그다음 아까도 말씀드린 리뷰. 네, 리뷰가 정말 중요한데요. 자,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전체 리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주에 한 번 또 전체 리뷰하고요. 마지막 한 달 단위. 네, 그리고 전체 그 회독이 다 끝나고 나서 만약에 2개월 동안 이제 1회독이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아니라 4번 정도 리뷰를 하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께서 처음
어려운 단어가 있었다고 해도 이거를 다 외우실 때까지 약 한 5번에서 6번 정도는 최소한 노출이 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게 2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1일독 하시면서 일어날 일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제 독해 기초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유형의 틀을 한 4가지 정도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대입학을 보실 때 아니면 뭐 이제 뭐 빈칸이나 순서 추론도 마찬가지지만 이 문제를 푸는 어떤 방식들이 예전에 좀 정해져 있었어요. 좀 스킬이 있었거든. 그래서 빈칸은 그 앞에 뚫렸냐, 뭐 중간에 뚫렸냐에 따라서 좀 근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조금 더 좀 찍어놓고 가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단 말이야. 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의 트렌드는요, 주제를 관통하면서 정확한 지문의 구조와 전개를 파악하셔야만 답을 구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독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냥 이동의 방식대로 스킬적인 부분들을 접목시키려고 하시면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4가지 유형에 대해서 그거를 제가 이 프리스텝 과정, 즉 스텝 1 과정에서 잘 녹여낼 거예요. 네, 제가 따로 만든 교재, 그리고 그걸 또 실전으로 연습할 수 있는 학교 모의고사도 같이 병행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출 분석인데요. 사실 이제 기출 문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학교 모의고사라든지 이 유형 문제를 제작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툴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사실 뭐 수능 영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딱 하나만 추천해 주신다면 뭘 추천해 주실까요? 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그냥 기출만 보세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의 방법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겠지만 너무 시간이 부족한데 딱 하나만 해야 된다 그러면 뭘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만 가지고도 충분히 영어 2등급 이상 가능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께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이유는 제가 그렇게 공부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방법론을 제가 스스로 터득을 하면서 여러분들께도 이런 걸 좀 알려드리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고3일 때하고 재수생일 때 좀 달라요. 네. 사실 고3들은 이때 중간하고 기말 있잖아요. 그죠? 어떤 학교는 이제 이거를 이제 심화 영어를 선택한 친구들만 2번 시험을 보고 이제 공통 과목의 영어만 기말이나 중간에 한 번만 보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 그 학사 일정에 따라서 학교마다 다 다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재수생인 경우는 좀 더 실전 연습에 좀 대비를 하실 수가 있겠고, 이제 재수생이 아닌 고3들 같은 경우에는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도 당연히 챙겨야겠지만, 그래도 기출의 방향성과 그리고 학교에서 준비할 그 시험의 영역들, 그 범위 안에서 EBS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네, 재수생이라고 해서 EBS를 간과하셔도 안 돼요. 예전에는 뭐 EBS 연계율이 거의 뭐 80% 이상을 선회하는 시절이 있었죠. 실제로 상대평가, 그러니까 2018학년도 이전의 시험들은 EBS라는 교재 자체가 굉장히 막강한 파워를 가진 교재였죠. 연계율이 높다 보니까 무조건 그걸 달달달 지문을 외워야 된다는 식으로 공부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아니고 그 전의 세대들. 근데 지금은 아니죠. 절대평가로 바뀐 이후에는요, 연계율은 그래도 50에서 70 정도를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이제 평가원에서 단지 지문을 똑같이 낸다라고 하는 것들도 포함. 그리고 간접 연계라는 게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직접 연계라고 했을 때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독해 지문에서 내가 EBS에서 봤던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다시 풀어본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많아야 뭐 한두 문제? 근데 이제 간접 연계라고 하면 비슷한 지문을 EBS에서 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EBS에서는 이제 장 건강에 대한 어떤 이제 지문이 나왔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 바이옴 플로라 이런 단어가 나왔단 말이야.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이제 장과 면역의 어떤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야기를 펼치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수능에서 낼 때는 어떤 식으로 출제하냐면 처음에 이제 학계에서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분석을 했어.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약도 써보고 뭐 피부에 모두 발라보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장내의 건강 유산균들이 활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즉 피부 면역과 장의 어떤 세균들의 그런 상관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더라. 이런 문제들로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말로만 설명드리니까 조금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간접 연계가 어쨌든 대부분, 간접 연계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이제 여기서 제일 직접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듣기입니다. 자, 듣기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험 준비할 때 잘 안 하실 거예요. 보통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뭐 학평이나 모평처럼 의무적으로 봐야 될 시험에서만 듣기를 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준비 안 하실 거고요. 그런데 듣기가 어쨌든 중요해진 건 사실입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15번 문화, 네, 요거 정답률이 한 40% 미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안 들린대. 이런 수거적인 표현도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in advance라는 표현. 요거 이제 뭐 미리, 앞서 뭐 이런 표현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런 표현 모르면은 절대 답을 고르실 수가 없었을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육평 대비의 과정은 고3과 재수생이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EBS라는 기본 틀을 붙잡고 기출에서 어떻게 반영될지까지 이런 유형별 디테일들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같이 갈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시즌2로 넘어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6평을 끝내고,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직전부터 이제 9월 모평 전까지, 이렇게 한 2개월 반에서 3개월 정도 시즌2를 준비하시는데요. 뭐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또 아실 테지만, 정말 공부하기 힘듭니다. 네, 6월, 7월, 8월 중, 특히 7월 말에서 8월 초, 요 사이에 이제 휴가철이기도 하고, 되게 더위로 되게 심신이 지칠 때예요. 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부를 멈추거나 중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유형 문제를 좀 심층적으로 볼 건데, 스텝 1에서 지문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네 가지 유형의 틀을 가지고 지문 분석을 한다. 그리고 이것을 EBS나 기출 문제에다 적용을 해서 여러 번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본다. 자, 그러면 이제 6, 7, 8월에 이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연습해 왔던 거를 바탕으로 이제 하프 모의고사를 보고 또 이제 국평 남기고 한 2주 정도부터는 이제 풀모의고사를 보면서 조금 더 실전에 대한 감각들을 끌어올리셔야죠. 그래서 제가 뭐 영어 단어는 여전히 이제 3회 독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사실 1, 2회 독만 조금 힘들게 하시더라도 3회 독부터는 그냥 진짜 솔직히 하면 10분도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냥 시험만 보고 이렇게 내가 그동안 내가 외워왔던 것들이 잘 머릿속에 있는가에 대한 확인 작업만 하셔도 될 정도로 단어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을 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제외하면 어쨌든 고난도 유형 우리가 EBS와 기출에서 조금 더 응용해서 문제들을 제시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구조적으로 다시 파악해 보시고 또 교평을 대비해서 이제 하프모의고사나 풀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널 시즌인데요. 뭐 파이널 시즌은 어느 수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수능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이 되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1등급이든 2등급이든 아니면 이제 3등급을 받는 친구들이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문제에서 최대한 점수를 많이 내는 연습을 하셔야죠. 근데 그게 바로 실전 훈련입니다. 이건 듣기를 포함해서 이제 독해 문제까지를 시간 안에 잘 풀고 내가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를 선별해서 좀 쉬운 문제를 우선적으로 빨리 풀고 그다음 시간을 좀 세이브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뒤에 남기면서 내가 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전 훈련을 하시는 것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이때 되면은 이제 컨텐츠가 우르르 쏟아지죠. 사실 이제 학원, 이 뭐 목동이라든지 대치동, 뭐 분당 이런 학군지 내에서 여러분들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시기에 엄청난 양의 컨텐츠가 쏟아진다는 것.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선별을 해서 좀 괜찮은 문제를 가지고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오답률도 한번 확인해 보면서 각각 틀리신 영역들 있죠. 그것들에 대해서 저랑 1대1로 피드백도 하실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분기별로 어떻게 2월부터 11월까지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남은 부분은 이제 과목별 학습 방법입니다. 이것도 제가 앞에서 조금은 힌트를 드렸지만, 역시 단어 암기라는 거, 그러니까 2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쭉 가는데요. 처음엔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다가 이게 나중으로 갈수록 점점점 시간이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시간은 점점 줄어들지만 단어의 어떤 메모라이징 효과는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게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자, 처음에는 30분을 보되 자주 볼 것. 우리가 무슨 이제 집중해서 어떤 문제를 풀듯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책을 쭉 보면서 앞에 표저에 써 있는 것들을 보시고
옆에 그런 유사어나 반의어로 어떻게 표현됐나를 보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일단 최대한 많이 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 번의 리뷰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까먹지 않도록. 어제 외웠던 단어인데 이게 생각이 안 날 수 있잖아. 그러면 이걸 내일 또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 내가 시험 봤던 것도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리뷰 테스트 할 거니까 자, 책 덮으시고요 해서 지난주에 봤던 단어들만 쭉 어레인지 해서 거기서 랜덤하게 테스트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쓰셔야 돼요. 그걸 이제 일주일 단위, 2주일 단위, 그 다음에 한 달 단위 이런 식으로 계속 리뷰하기 때문에 단어를 여러분들께서 놓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100% 6월 전까지 단어는 거의 끝날 거다. 네, 이 그래프의 결정을 6월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11월까지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테스트 보면서 확인하셔야죠. 그래서 이 테스트는 다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필터링 하시라는 겁니다. 필터 역할들이 너무 중요하다. 내가 뭘 알고 뭘 까먹었는지 그걸 여러분들께서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써놓은 게 좀 안 보여. 잠깐만, 지우개를 좀 지울게요. 자, 하나의 단어를 여러 의미의 해석으로 확장시키는 거. 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단어만 가지고 사실 30분을 넘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단어 어떻게 외우셔야 될지. 여러분들께서는 좀 시험 보는 거에만 좀 치중을 한 나머지 단어를 딱 한 가지 뜻만 알고 그냥 넘겨버릴 때가 너무 많잖아.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build란 단어.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뭐 생산하다. 그 다음에 뭐 굴복하다. 그 다음에 뭔가를 양보하다, 양도하다. 뭐 이런 대표적인 뜻이 있는데, 그런데 이걸 세 개를 다 알고 계셔야 그 맥락에 맞게 쓰실 수 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 자, 우리가 센스란 단어는 너무 쉬워. 자, 뭔가 감각하는 거, 지각하는 걸 얘기하는데, 자, 이거 허용사를 확장했을 때요. 자, sensible, 자, sensitive, 자, sensual. 자, 여러분들 요거 단어들 다 구분하시면서 외우실 수 있어야 돼요. 자, sensible은 이건 현명하게 뜻이잖아. 내가 지각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현명한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고요. sensitive는 좀 민감한 거. 자, 그리고 sensual 뭐예요? 좀 감각적인. 여러분들 뭐 향수의 베이스 노트 할 때 sensual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다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여러 번 보시면서 계속 노출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듣기 평가 제가 이거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시험은 우리가 자, 쉽다고 안 하면 안 되죠. 네. 안 하면 망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연습을 하시는 건 중요한데, 그렇다고 이제 듣기를 매일매일 연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출 실전할 때 여러분들이 함께 푸는 연습들을 하실 때 이 듣기를 같이 하실 거고요. 제가 이제 배점과 시간을 썼는데요. 이거 이제 듣기가 좀 안 되시는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얘기만 드릴게요. 그러다 이제 3번부터 좀 긴장이 풀리면서 들리면서 3번부터 이제 7번까지를 풀고 그리고 나서 독해를 푼다는 거. 좀 깜짝 놀랐어요. 자, 우리가 듣기를 생각보다 만만하게 보시는데요. 이게 한 번 지나가면은 이제 다시 들어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께서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제가 실제 가르쳤던 친구 중에도 독해 문제는 10분이 남는데 듣기 할 때 너무 떨려. 그래서 맨날 1번, 2번을 잘 못 듣고 놓치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냥 1, 2번은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한대.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해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hearing과 listening이 다르다. 우리는 그것을 머릿속에 들어서 의미 단위로 변화시켜야 돼요. 독해가 아닌 청해라고 보셔야죠. 들어서 해석하는 능력. 잘 안 되시는 경우는 특히나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해요. 많이라고 해봤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인데요. 이게 많이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좀 익숙해지잖아요. 특히나 불안감 높은 친구들은요, 좀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좀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불안감이나 이런 공포증이 있는 친구들에게 정신과에서 실제로 치료를 할 때도 이것을 점진적으로 노출시키는 어떤 기법들을 많이 사용하거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돼요. 그래서 듣기 연습은 필수다. 불안감을 없애는 데도 중요하고 시간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꾸준한 훈련만이 시험을 찍는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37점 배점이면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요거 하면서 우리가 남는 짜투리 시간들에 독해 문제를 어디까지 풀 수 있는지. 작년만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좀 10문제 에바일 수 있어요. 네. 막 7문제에서 8문제 정도
예를 들어서 내가 18번부터 20번 풀고, 자, 뒤에 넘기니까 25번부터 28번까지가 딱 뭐냐면 실용어 도표야. 그렇게 눈으로 봐도 이제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영역들의 문제. 네. 그래서 요런 정도 문제까지가 딱 적당한데, 여기다 조금 시간이 더 남는다 하면 29번. 그 다음에 이제 어법 문제는 좀 판단의 근거들이 명확하게 있으니까, 그건 독해에 집중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구문 독해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결국에는 단어와 그 형태소가 그 하나의 어떤 의미 단위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이것들이 모아져서 뭉쳐져서 문장을 이루는 거고요. 그럼 그 문장의 어떤 기본적인 골격들은요, 단어가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사실은 문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법 체계를 여러분들께서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이게 뭐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아니면 이게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는지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기준의 근거들을 중학교 때 되게 많이 배우셨는데요. 이거는 엄연히 말해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이는 거지, 이게 맞았어 틀렸어를 물어보기 위해서는 아니죠. 물론 우리가 중학교 때 그렇게 시험을 봤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문법의 체계와 단어는 어떤 등가를 가지고 있다. 즉 단어를 알면 그 단어가 쓰임을 가지고 있는 이 문장 안에서 이게 형용사로 쓰인 건지 명사 자리에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문장을 잘 보셔야 된다, 이 소리고요. 문장의 단위를 결국에는 나무라고 여기고, 그리고 전체의 지문을 숲으로 보자면 결국 이 나무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가 이 숲의 생태계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요, 앞에 있는 두 문장, 그리고 이 두 문장의 어떤 흐름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를 우리가 유추해내는 거예요. 그럼 이 힌트는 문장에서 얻어야죠. 그러니까 문장을 반드시 잘 읽고 그것의 뉘앙스, 그리고 그것의 앞으로 전개 방향성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유추를 해야만 되니, 당연히 나무를 보시면서 숲을 어느 정도 그려가실 수 있어야 된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이게 제가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니까 조금 애매하시고 좀 막연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다음에 우리 진짜로 샘플 수업이라고 그러나?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수업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직접 오셔가지고 수업을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오늘은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힌트 하나를 더 드리자면, 이 지문에 도대체 주제가 뭔데를 찾는 게 중요하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문장들, 약 10개에서 한 많아 12개 정도의 문장인데, 그 문장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어떤 주제어, 그리고 하나의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할 거야.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나름의 주어, 동사, 목적어로 정리할 수 있는, 즉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 지문 전체를 여러분들이 근거를 가지고 정답 파악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문제를 그냥 맞추는 게 아니라 정답의 근거를 가지고 맞추시려면 반드시 이것을 요약하실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좀 와닿으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문제만 그냥 푸는 것과 제가 지문을 본 거에서 주제어를 캐치해내서 그걸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해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네,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이게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아요. 그러나 하다 보면 꾸준히 연습만이 살 길이란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나중에 좀 보여요. 아, 이거 키워드 앞에서 요거 가지고 강조하는데 뒤에 이 옆쪽에 뭐 연결사들 뭐 아니면 이걸 강조하는 형용사들 이런 거 보면서 그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한 문장으로 파악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고난도 유형 어떻게 정리할까요? 일단 1등급을 가르는 문제, 2등급을 가르는 문제. 자,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우리가 첫 시간에 본 게요. 2025학년도에 수능 1등급부터 2등급, 3등급 비율, 누적 비율하고, 그 다음에 3개년만 봤어. 그 오답의 흐름들이요.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것들이 어떤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보셨죠. 우리가 공통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게, 자, 빈칸, 자, 순서 삽입, 네, 가끔 대입파, 뭐 어법 이런 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5문제만 골라서 내가 모르겠어 라고 할 때 만약에 빈칸 2개, 그 다음에 순서 삽입에서 뭐 하나, 뭐 함축의미 하나, 그 다음에 어법 좀 아리까리한데 요 정도 남았어. 그러면 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등급이라고 해서 다 맞추진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남았을 때 중요한 것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거든.
그러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 가지 여러분들의 방법, 스킬적인 부분들은요,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건 정확하기를 일과야 하지만 이 전개가 어떠한 선택지들을 연결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 paraphrasing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더 강조하는 것은 이걸 풀기 위해서 우리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느냐. 정말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문제 푸는 방식은 다 다르지만 결국엔 시간이 남아요. 시간이 남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빨리 읽고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이가 빨리빨리 되기 때문에 비슷하게 어려운 문제 한 4-5개가 남아도 그걸 풀 수 있는 충분한 여유 시간을 갖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정답을 맞출 확률이 높아지더라. 이 얘기 말씀드리겠고요. 자, 마지막 실전 훈련으로 정리할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아서 알다시피 2월부터 11월까지 쭉 연계되어서 왔던 이 모든 빌드업들이 마지막에 이제 실전이라는 시간 연습을 통해서 완성이 돼야죠. 그러니까 high intensity interval training. 인터벌 트레이닝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운동선수들이 고강도 훈련 같은 거 집중적으로 할 때 조금 아주 텐션을 높여서 빡세게 운동을 딱 진행을 하고 되게 이제 여유롭게 쉬었다가 또 제 고강도 훈련을 되게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고 또 좀 쉬었다가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걸 이제 실전 연습을 우리가 이제 파이널 시즌에 주로 많이 하긴 하지만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 3월부터 하프 모의고사 가지고 이렇게 짧고도 집중적인 훈련들을 좀 할 수 있게 만들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이 OT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자꾸 말씀드리는 게 연습과 훈련. 무슨 방향인지 아시겠죠? 영어는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대신에 짧게, 강도 높게, 밀도 있게 이렇게 하시는 거. 자, 그리고 좀 중요한 개념 2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많이 푸시면서 느끼는 건 뭐 점수가 안타깝게 뭐 89점이라서 2등급을 맞았어. 뭐 아니면은 내가 이거 찍은 문제인데 이번에 좀 운이 좋았어. 그래가지고 2문제를 맞춰가지고 81점이 됐어.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풀었던 문제는 몇 개 안 되는데 내가 찍은 문제가 정답이어서 내가 원래 76점을 맞아야 되는데 81점이 됐어. 그리고 이제 89점인 친구는요. 다 풀고 내가 남은 4개의 문제에서 열심히 풀었어. 근데 이제 2문제는 1번과 3번 중에 막 이게 둘 중에 하나는 답이야. 근데 이제 3번 골랐는데 답이 1번이야. 자,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제가 여기다 썼지만 애매하게 맞췄어도 그다음에 뭐 아쉽게 틀렸어도요. 자, 어쨌든 2등급이잖아요. 자, 그러면 오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쉽게 틀린 문제일수록 더 먼저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볼 것은 자, 이렇게 찍어서 맞춘 문제. 이거 보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찍어서 맞췄다는 거는 아예 안 풀었다는 소리야. 찍어도 어느 정도 근거 있게 찍은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찍은 거 말고 그냥 시간 없어서 빈칸 1번으로 밀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신 건 아예 그냥 오답으로 치지도 않습니다. 그럼 그냥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시간이 부족해서 풀 수 없는 문제라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아까 말했던 이런 것들 있죠? 내가 좀 아리까리 하다가 하나를 골랐는데 그게 정답이었어. 내가 놓친 그게. 그럼 그 문제는 진짜 집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정답의 근거를 정확하게 나의 것으로 만들 때까지 이 훈련을 반복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많이 틀리면서 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많이 틀리라고 한 얘기가 농담이 아니라 요즘에는 무슨 광고에서도 나오잖아. 뭐 틀리면 트인다? 뭐 이런 광고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거 제가 거의 7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점수를 올리고 싶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요. 많이 틀리시는 겁니다. 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요. 제가 그렇게 공부했고 그렇게 또 아이들한테 가르쳐서 정말 실력이 많이 오른 친구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 많이 틀릴 기회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틀리시고 왜 틀렸나?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걸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고민할 거냐면 이걸 가지고 이제 오답의 어떤 틀을 만드시는 또 제가 노트를 드리는데 이게 이제 좋게 말하면 오답 노트고요. 뭐 오답 노트라고 해서 다 쓰고 이런 게 아니야. 내가 근거 잡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말 핵심적인 그 구문과 그 근거들이 선택지가 어떻게 연결돼 있냐. 그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확인하는 과정들을 저랑 공부를 하면서 같이 하실 겁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요.
자, 이게 이제 마지막 프로세스인데요. 요거는 조금 이제 날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개강 일정 이제 2월 2일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 영상 촬영하는 날짜가 지금 이제 설 연휴 딱 첫날이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찍은 걸 여러분들께서 언제 보실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아마 2월 초에서 한 2월 중순 사이에 이게 이제 개강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래서 이제 2월부터 시작된 수업은 이제 3월, 4월, 5월까지 시즌 1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어서 6편과 이제 뭐 고3들은 이제 또 내신 대비를 또 추가로 병행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과정은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된다는 사이클이다. 이걸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 이제 말씀드렸던 개념들 중에 오답 분석, 그다음에 실전 클리닉, 이 두 가지 개념은요. 사실 여기 사이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때만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아니고 이건 프리스텝부터 파이널 과정까지요. 전 과정에 걸쳐서 다 들어가실 겁니다. 제가 실전 클리닉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오답 체크까지 다 OMR로 하실 수 있게, 그리고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오답률 데이터를 받아서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해설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놨고요. 그걸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좀 구현을 해냈습니다. 네. 나는 자랑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전에 그 많은 친구들에게 실제로 이런 좀 실제와 비슷한 실전의 어떤 텐션과 감각들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연습들을 많이 해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답 분석과 개별 피드백, 이거는 거의 매일 하신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의 숙제가 거의 이제 문제 풀고 이제 오답 왜 틀렸는지 보는 그런 게 숙제예요. 그리고 이제 개별 피드백은 저랑, 네, 저한테 이제 상담 요청해 주시고, 또 제가 따로 면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장시간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이제 본의 아니게 또 시간이 좀 길어졌지만, 어찌됐든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제가 많은 내용을 담다 보니 좀 시간이 길어졌음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어찌됐든 요 OT가 전부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을 앞으로 2월부터 11월에 그 과정 속에 제가 녹여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확실하게 점수가 오르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얻고, 실제로 그렇게 점수가 오르는 과정들을 저랑 같이 겪으실 겁니다. 네, 그렇게 제가 약속을 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카메라가 아닌 실제 강의실에서 만나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